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역사 속에 등장하는 호르몬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한 비너스 상이에요. 여신의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죠. 이게 발견된 거는 그리말디 동굴인데요. 이 동굴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경계에 있는 동굴이거든요. 여기 이 조각상을 보면요. 특이한 신체적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왜 이런 걸 조각해놨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에요. 목 아래쪽에 혹이 달려있네요. 왜 여신의 목에다가 보기 싫게 혹을 매달아놨지?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 특히 여자들의 목에 저렇게 혹이 달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저렇게 혹이 생기나 보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럼 이 혹의 정체가 뭘까요?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목 부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 혹시 떠오르시나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종, 고이터라는 게 바로 저런 형태로, 사실 저렇게 심하게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 고대 원시인들은 치료라는 게 없죠.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생긴 건가 보네. 이게 정상인 건가 보네. 그러고 살다 보니까 혹이 저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저렇게 혹을 달고 다니니까 저게 정상적인 형태인지 알고 여신의 조각에도 저 혹을 달하는 거죠. 이 시대, 원시 시대에 갑상선종이 많았던 이유는요. 영양 성분 중에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영양소가 문제가 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미역, 해조류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요오드예요. 이 시절에는요. 요오드가 함유된 그 식품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말디 동굴에서 발견된 이 유적 말고요.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에서도요. 여성을 조각한 그 상에 이 고이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프랑스 경계 이 지역에서만 유독 요오드 섭취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게 그 원시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서 이런 갑상선종이 생기는 사례가 아주 많았구나. 그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친근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볼게요. 황간제도예요. 황간, 내시죠. 우리가 하는 말로. 이 황간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황간제도가 있었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전 참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유럽에도요, 고대시대에 황간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명이 있었던 그 나라들, 문화들에서는 이 황간제도가 있었던 거죠. 이게 드문, 여기 아시아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황간이 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죠. 생식기를 거세를 해요. 그런데 바로 남성의 생식기, 거세하는 그 고환이요. 정자를 생산해내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잖아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생산해서 분비해내는 장소가 바로 그곳인데 그곳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황간, 내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은 바로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남성의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 왕의 권력자에 가장 가까이에 두는 그 신하들의 생식기를 거세를 해서 남성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권력자는 충실한 충복을 얻음과 동시에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그 측근들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관들이 그 권력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었어요. 제가 옆에 지금 이 초상 하나를 갖다 놨는데 환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중국의 환관. 역사서를 기술한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사마천입니다. 내분비학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요. 1849년이니까 정말 옛날이죠. 이 시절에요. 이 내분비학의 최초의 실험이 행해져요. 수탉을 관찰하다가 이거 한번 실험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 생식기가 거세됐다고 해야 될까요? 생식기가 못 쓰게 된, 퇴화된 문제가 생긴 이 수탉들이요. 암탉하고 교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암탉하고 교미를 안 하는 거지? 생식기하고 그런 교미 행동, 그리고 수탉다운 행동, 그 남성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실험적으로 멀쩡하던 수탉을 거세를 해서 행동의 변화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세를 한 수탉이랑 그냥 정상적인 수탉을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로 거세를 하니까 교미 행동을 안 하고 수탉의 그 남성다운 수컷다운 특징적인 행동들이 사라져 버리네. 이 닭뼈술도 작아지고요. 신체적으로도 이게 암탉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식기에 뭔가 수탉을 수컷답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거세했던 그 생식기를요. 다시 복원을 해주는 실험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걸 다시 복원을 하니까 예전에 수탉처럼 그 수컷다움을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과학자가요, 또 재미있는 실험을 거기서 이어서 해요. 자기 몸에 그 물질을 주입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 시간이 좀 흘렀죠. 이 헨리 스탈링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 개의 췌장이랑 뇌로 연결되는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췌장은 그 중요한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소화 요소가 나오는 외분비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소화액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뇌신경으로부터 소화액을 분비해라는 신호를 받고 췌장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겠지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끊으면은 이 개가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강아지라고 할까요? 그냥 이 강아지가 지방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겠지? 요런 가정하에 신경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멀쩡하게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췌장을 해부해서 보니까 신경이 끊긴 상태에도요, 소화액이 그냥 멀쩡하게 잘 분비가 되는 거죠. 이거 뭐지? 뇌에서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뇌에서 신호도 보내지 않았는데, 췌장에서 알아서 소화액을 분비하네? 이게 정체가 뭘까?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기관 자체에서 그 적절한 자극이 있을 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르자
라고 물질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1905년의 일이었어요. 전달물질을 생산하는 신체기관에서 혈관으로 분비되어 혈류를 타고 다른 신체기관에 가서 그곳을 활성화하는 모든 전달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이름 지을 때도요. 부를 때 발음이 좋은 이름이 뭘까? 그것도 생각을 하지만 물론 요새는 한글 이름도 많이 쓰지만 한자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뜻도 좋은 뜻을 찾으려고 막 엄청나게 찾아보잖아요. 이 물질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이름이 뭘까? 그래서 특히 의학 용어들은요. 고대 언어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이름들이 많거든요. 이 호르몬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가지고 왔어요. 호르몬의 어원이요. 바로 그리스어. 이 옆에 있는 이 문자로 된 건데요. 이거를 발음을 하면은 호르마온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온, 호르몬 비슷하죠. 이 호르마온이라는 이 이름에서 호르몬을 갖고 왔어요. 호르마오가 어떤 뜻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특정 부위에서 분비가 되어서 그 소화액, 췌장액이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이 남성성을 북돋아주고 성욕을 증가시켜 주는 것처럼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을 강화시켜 주죠. 촉발시켜 주죠. 아, 이런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면 호르마온, 이 뜻이 딱이네 하고서 여기서 차용해서 호르몬이라고 장명을 하게 된 거예요. 호르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호르몬을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으로 분비되는 화학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하는 일들이 다양한데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이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소화작용을 도와주죠. 그리고 여기 소화작용 밑에 보면 식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식욕이 있죠. 소화를 촉진시키면서 또 식욕을 조절하는 작용도 호르몬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수탉 실험이요. 성욕을 좌지우지한다 그랬죠. 성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요.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는 성욕을 조절하는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감정 조절도 호르몬이 중요하게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호르몬이 뇌에도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호르몬이 뇌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까지 건드리게 되거든요. 조절하게 돼요. 그 다음에 체온도, 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뇌 시상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바로 그 부분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물질 대사, 음식물로 섭취하는 영양 성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에서 이제 에너지로 쓰이고 곳곳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불필요해진 것들은 노폐물로 배설을 해내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물질 대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바로 그런 물질 대사의 모든 과정에도 호르몬이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어요. 또 이런 주요 영양성분 말고 전해질, 나트륨, 칼륨 이런 전해질들에 대한 조절도 호르몬이 아주 깊숙하게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해질의 균형, 전해질의 분포를 조절한다는 거는 이 수분을 관리하는 것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 몸에 부종이 생기거나 또 이 수분 관리가 혈관 속에 수분이 많아지는 건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혈관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또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면서 조절이 되는데, 그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 클래스, 이미 다루었던 클래스 있죠. 뇌과학과 아로마라든가 P&I에 대한 클래스에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주도하는 호르몬 콜티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통증 감각. 네, 통증, 어떤 똑같은 자극이 있을 때도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연령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통증이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 통증의 정도도요, 호르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 하면은 떠오르는 호르몬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말 그대로요. 성장 호르몬이요. 성장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가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좀 더 잘 나와서 내 몸에 작용을 해줬으면 내 키가 몇 센치는 더 컸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네,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 그런 생각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숙이요. 성적인 성숙, 2차성 징이 나타나는 거, 성호르몬의 작용, 중요한 작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호르몬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호르몬의 핵심적인 역할들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세포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P&I 그 클래스에서 이미 충분히 살펴봤어요. 사실 세포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건 호르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경 전달 물질도 바로 이런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호르몬은 그 전달하는 경로, 호르몬이 지나다니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 경로가 신경계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가 달라요. 신경 전달 물질은요, 딱 그 전달해야 되는 그 영역에서만 작용을 한다면은,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호르몬이 우리 몸 여기저기 전신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해요. 신경 전달 물질보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은요, 이게 나와서 아주 반짝 신호를 전달하고 바로 흡수가 되어버려요. 작용 시간이 아주 짧아요. 찰나예요. 그런데 호르몬은 그것에 비해서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이제 분해가 돼서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몇 시간에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비해서 그 작용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전신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 사이로 이제 이 혈관이라는 통로를 따라서 호르몬들이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호르몬이라는 전령을 통해서 세포들이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의 균형, 항상성을
역동적으로 유지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숫자 하나를 써놨어요. 0.00001g. 아주 미세한 양이죠. 아주 작은 양이에요. 바로 호르몬이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이만큼의 용량이 세포로 전달이 됐을 때, 조직으로 전달이 됐을 때, 그 조직이, 그 세포가 호르몬의 명령에 따라서, 호르몬이 전달한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호르몬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호르몬과 유사해서 호르몬처럼 이렇게 0.00001g 정도의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호르몬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호르몬, 알고 있는 호르몬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세보실래요? 지금까지요, 알려진 게 약 100개 정도래요. 그런데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몸 안에 존재할 걸로 추정되는 호르몬 중에서 10% 정도나 발견을 한 걸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개도 넘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여기저기 세포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면서 그 몸의 균형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지금까지 알려진 100개 호르몬 중에서도 우리는 주요 호르몬 몇 개를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호르몬의 작동 방식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작동을 관장하는 건 우리 몸의 모든 부위들과 마찬가지로 뇌예요. 총사령관은 뇌에 있어요. 바로 뇌 요 부분에 있는 시상하부의 변형계 그쪽에 같이 자리를 잡고 있죠. 시상하부가 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 바로 밑에 주머니처럼 달린 부분 있죠. 여기가 뇌하수체예요. 피추에이터리. 이 뇌하수체가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대장이죠.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곳곳의 내분비샘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얼마나 분비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 이제 그만 분비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 그러니 그것에 따라서 조절해줘. 이렇게 각각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바로 그 담당자들에게 메신저, 전령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뇌하수체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명령을 보내면 그 명령이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내분비샘, 주요 내분비샘들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한 호르몬들이 또 이제 표적기관으로 가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요. 그럼 세포들이 알았어. 내가 공장을 가열차게 돌려서 열을 생산해낼게, 에너지를 생산해낼게,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장이 너무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어. 생산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만 나와도 돼. 그러면은 이 내분비샘에서 그 신호를 다시 보내야 돼요. 명령, 시상하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뇌하수체로 더 뿜뿜해, 더 내보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 밑에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분비샘이 제각 알려주는 거죠.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에게 동시에 신호를 전달해줘요. 이제 공장 그만 돌려도 돼. 충분히 많이 나왔어. 이 신호를 전달해주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 막대기처럼 바로 표현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억제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내분비샘이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에 억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하라는 명령 그만 보내. 이제 됐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더 너 계속하라고 하면은 균형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렇게 뇌분비 샘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신호를 받으면 시상하부랑 뇌하수체가 알았어. 그럼 이제 그만 보낼게. 호르몬 이제 그만 분비해도 돼. 그런 명령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보내게 되는 거. 이게 모든 호르몬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호르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곳곳에 표적기관으로 분비하는 곳. 지금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딱 보고서 저거 어느 기관이구나. 무슨 호르몬이 나오지? 바로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여기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바로 앞에 그림에서 봤던 총사령관이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총사령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이 뇌 깊숙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 그림 일치되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안쪽에 있어요. 송과체, 우리나라 말로는 솔방울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송과체가 또 이 변형기 깊숙이 있죠. 이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밤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분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잠에 들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송과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우리 일주기 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내분비 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갑상선이 우리 목 한가운데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이 너무 일을 심하게 해요. 과도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먹는 족족이 그걸 에너지로 다 만들어서 써버리니까 몸이 계속 빼짝 마르게 되죠. 그리고 먹어도 그걸 다 써버리니까 계속 배고파서 계속 먹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계속 말라가고 체중은 계속 빠져가고 이런 상태가 되고, 반대로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더뎌지죠.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었으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로 만들지를 못하고 몸속에 쌓아두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열도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체온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먹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 성분들이 이미 몸속에 있는데도 그걸 안 쓰고 있는 상태니까 식욕도 그것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넘치는데 몸속에 굳이 뭘 먹어?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안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도 억울하게 갑상선 저하증이 있을 때는 안 먹는데 살이 찌죠. 네,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갑상선이 여기에 있고, 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곳 갑상선을 딱 이렇게 떼어내서 그 안쪽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진 콩알 같은 게 4개가 사방에 붙어 있죠. 바로 이 콩알이 부갑상선이고, 이 콩알,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에 칼슘의 균형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어떻게 분비가 돼요?
바로 이 호르몬의 총사령관 시상하부가 그걸 딱 감지를 하고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너무 떨어졌네. 혈액 속으로 칼슘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럼 뇌하수체로 부갑상선한테 이제 호르몬 좀 분비하라고 신호 보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뇌하수체가 이제 이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혈관을 통해서 부갑상선으로 보내서 부갑상선이 알았어. 혈관에 칼슘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 뼈로 이 신호를 보낼게 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뼈에 신호를 보내면 뼈가 하는 일이 혈관 속에 칼슘이 부족해? 그럼 내 거 꺼내줄게 하고 뼈에 침착되어 있던 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칼슘들을 빼서 혈관 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뼈에서 칼슘을 보내줬으니까 혈관에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정상 범위로 회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가 딱 차면은 이제 이 부갑상선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로 이제 정상 범위 회복했어. 나한테 신호 그만 보내도 돼? 그렇게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요, 분비되는 게 도가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뼈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혈관 속에 칼슘이 부족해. 그러면 뼈는 계속해서 자기한테 있는 칼슘을 빼내주죠. 부족하다고? 알았어? 그럼 빼내줬는데 또 부족해. 신호가 와요. 아직도 부족해? 계속 빼줘요. 그러다 보면은 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까지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뼈가 텅텅텅텅 비게 돼요. 골다공증이 생기게 돼요. 뼈가 아주 약해진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절이 잘 생기게 돼요. 네, 균형이 깨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네, 부신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콩팥 윗부분이죠. 부신은, 우리 몸에서 콩팥은 좌우로 두 개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부신도 두 개, 한 쌍이 존재해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래서 이 부신은 혈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에요.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한 그 콜티졸도 바로 이 부신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것도 바로 이 부신이에요. 그 다음에 네, 췌장이에요. 앞에 그 실험에서도 나왔던 거죠.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는데요. 소화액 말고 또 중요하게 분비하는 게요. 인슐린, 글루카곤 요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바로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게 돼요. 특히나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되어서 생기는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내분비 셈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지 아시죠? 난소. 네, 여성이 생식기에서 난자를 생산해내는 난소예요. 이 난소에서 중요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요런 호르몬이 바로 그리고 황체 호르몬 요런 호르몬들이 난소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통해서 2차 성징, 사춘기에 2차 성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생리주기가 조절이 되고 배란이 일어나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성에게 난소가 있다면 남성에게는 고환이 있죠. 고환에서는 정자가 생산되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바로 여기에요. 흉선이요. 네, 사이머스라는 부분이죠. 이 흉선은요. 림프구, 우리 몸의 면역세포죠. 이 면역세포가
발달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 이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흉선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흉선이 림프구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 소아들에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유아들에게 이 흉선은 면역력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분비 기관, 내분비 샘들은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요런 내분비 샘들 뿐일까요? 진짜 여기 뿐일까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이 내분비 기관이라고 딱 정해진 이 부분 말고요. 다른 장기에도요. 그 조직에 보면은 내분비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 조직 구성 안에. 그래서 여기는 내분비 기관으로 정의된, 분류된 곳은 아닌데도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요런 곳이에요. 심장. 네. 심장, 순환기계의 대표적인 기관이죠. 이 심장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해요. 심방성 나트륨 이뇨펩티드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간에서는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안지오텐시노겐은요, 이것도 혈압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수분, 체액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간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에서 비타민 D3를 햇볕을 받아서 합성하죠. 피부에서 만들어내요. 피부 세포에서. 근데 이 비타민 D3 자체는 호르몬은 아니고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조직. 네, 이 지방 조직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었으면 좋겠는 이 지방 조직이요. 여기서도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해내요. 렙틴, 아디포넥틴 같은 호르몬들인데요.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요. 바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 조직에서요. 요런 호르몬 말고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유명한 호르몬들도 분비를 해요. 에스트로겐. 또 지방 조직에서 일정 부분 분비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폐경기가 됐을 때, 갱년기가 됐을 때요. 빼짝 마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몸집이 있는 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는 그 정도가 덜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날씬한 것보다 적당히 살이 붙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게는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위와 소장에서 이제 소화 효소라고, 소화액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거 사실 우리는 호르몬이라는 이름 말고, 폐프티드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P&I 클래스에서 살펴봤던 거거든요. 가스트린,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 요런 것들이요.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들, 화학물질들이요. 이것도 호르몬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위와 소장에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내분비 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순환기계도 있고 소화기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내분비 세포가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필요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세포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요,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세포,
사이토카인을 비롯해서 면역세포에서도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아마 더 연구가 진행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면, 여기서도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참 재미있죠. 호르몬이 이동하는 통로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도로망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저 구석까지, 후미진 곳까지도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럼 이 혈관을 타고 이제 표적기관, 표적세포, 조직으로 딱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우편물을 넣어줘야 돼. 이 메시지를 줘야 돼. 하면은 어떻게 여기에 딱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느냐. 표적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보라색, 이 부분이 수용체거든요. 그리고 이 붉은색이 바로 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이 수용체에 이 문에 자물쇠 열쇠를 딱 끼듯이 그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 세포에서 호르몬이 보낸 신호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이 세포라는 컴퓨터에 여기가 이게 지금 USB 꼽는 USB 단자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USB인 거예요. 그래서 USB에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컴퓨터에 꼽아서 그 정보를 확인을 하죠. 그것처럼 이 호르몬에 담긴 정보를 이 세포라는 노트북의 USB에 딱 껴면은 이 USB에 있던 정보를 세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서 이 세포가 그 신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호르몬이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림에서 봤던 그 보라색의 수용체 있죠. 리셉터. 그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있기도 하고요. 세포 안에 있기도 해요. 이게 세포 질에 있기도 하고 또 세포 핵 속에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도 있고요. 요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세포 속으로 쑥 들어와서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바로 신호를 전달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이 그림도 우리가 P&I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살펴봤던 그림입니다. 호르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펩티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민 호르몬이거든요. 이거는 그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호르몬의 구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펩티드 호르몬, 이 펩티드 자체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펩티드 호르몬은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이 3개 정도 연결된 것부터 수십 개 연결된 것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아미노산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펩티드 호르몬은 덩치가 커지죠. 덩치가 큰 아이들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펩티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어요. 세포막에다가 이렇게 신호 전달한 USB를 딱 꼽으면은 세포 안쪽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펩티드 호르몬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뭐 인슐린이라던가 부갑상샘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펩티드 호르몬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호르몬이 전부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한 콜티졸도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주재료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이랑 친한 친유성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친유성, 그러니까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고 기름과 친한 지방하고 섞이는 성분이어야지만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콜레스테롤은 지방이랑 잘 섞이는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분자량도 작아요. 그래서 세포막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체의 위치가 세포막 안에 있는 그 알맹이, 세포질이나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세포막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세포에 작용을 하는 게 아주 손쉽게 재빠르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밖에서 이렇게 USB를 꼽아서 그거를 펼치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쑥 들어와서 바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민 호르몬이에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인데요. 얘는 아미노산들이 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라면 이 아민 호르몬은요, 아미노산의 구조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서 큰 거는 세포막에 수용체가 위치하고 작은 경우에는 세포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 안쪽에 있는 핵에 수용체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용체 위치에 따라서 이 아민 호르몬은 카테콜라민, 갑상샘 호르몬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콜라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이 바로 이 카테콜라민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유명한 도파민도 이 카테콜라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이 바로 이 아민 호르몬 중에서도 분자량이 작아서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핵에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